1920년대 파리 예술가들이 떠받들던 한 화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조르조 데 키리코이며 초현실주의 미술의 창시자로 추앙받았었죠. 하지만 키리코는 어려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멜랑콜리한 감정에 빠졌었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자신을 최고의 화가를 뜻하는 단어인 픽토르 옵티무스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가 사망한 지 20여 년이 지나서 편두통 아우라가 키리코에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약 15에서 25%는 편두통 아우라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르조 데 키리코가 편두통 아우라 중 하나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을 앓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조르조 데 키리코의 회화에서 세상은 해석되어야 하는 미스터리한 존재였는데요. 그는 수수께끼 같은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얼굴 없는 관절 인형이나 동상의 파편 등 암시적인 사물들은 텅 빈 건축물과 함께 등장하죠. 볼로스, 미넨, 파리, 페라라. 키리코는 부모님이 이탈리아인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볼로스에 있는 철도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셨기에 키리코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리코는 아테네 공업대학교에서 엔지니어 교육을 받는 동시에 회화도 공부했는데요. 1905년 키리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는 그리스를 떠나 미넨으로 향했죠. 그는 미넨 미술 아카데미에서 프란츠 폰 슈투크 교수에게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슈투크 교수는 칸딘스키나 파울 클레 등 여러 거장들을 가르쳤던 스승이죠. 미넨의 미술 컬렉션을 관람하며 키리코는 미술의 큰 흐름을 이끄는 선구자들의 작품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막스 클링어와 아놀드 베클린의 낭만적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상징주의 회화 작품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워와 니체의 철학에 매료되었죠. 1911년에는 그의 남동생이 살고 있던 파리로 향해 합류하는데요. 그는 동생을 통해 전시 기회인 살롱 도톤의 심사위원이었던 피에르 라프라드를 만나게 되었고 키리코 역시 곧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를 잡게 되죠. 1913년에는 살롱 데 앵데팡당과 살롱 도톤의 작품을 전시했고 그의 작업은 파블로 피카소와 기욤 아폴리네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키리코는 시인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아폴리네르를 통해 아트 딜러인 폴 기욤을 만나 그와 작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죠. 폴 기욤은 피카소나 마티스 등 당시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거래하던 인물입니다. 키리코는 유령 같은 인물들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광장을 그렸으며 의도적으로 왜곡된 원근과 기울어진 바닥을 결합했는데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 화면에 담은 것이 입체파 회화의 특징이라면 키리코 회화의 혁신은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각기 다른 각도로 하나의 화면에 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가가 풍경을 바라본 시점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 개의 소실점을 배치한 건데요. 이러한 비논리적인 공간성은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이는데 정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풍경화는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있던 것이죠. 화가는 이런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민한 감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수수께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세계를 낯선 것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박물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15년 키리코는 동생과 함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이탈리아 페라라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일반 병사로 근무하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17년에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군사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죠. 놀랍게도 키리코가 머물던 군사병원은 곧 거대한 미술 흐름의 발상지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키리코는 미래파의 선구자 카를로 카라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는 동생 알베르토 사비니오와 지오르지오 모란디, 아르덴고 소피치, 그리고 필리포 데 피시스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군사병원은 그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했고 이들의 소통은 훗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중요한 회화 스타일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데 그들은 현실, 상상, 꿈과 같은 요소를 결합하여 초현실적인 회화 구성을 추구했죠. 그리고 이것은 형이상학적 회화로 불렸습니다. 단어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태 너머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건데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과연 진짜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 같죠.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카를로 카라와 조르조 모란디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키리코의 작품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이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키리코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사물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세계를 관찰하고자 했는데요. 형이상학적 회화에서 예술가의 치밀한 상상은 그림을 시작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들의 그림에선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낯설고 묘한 몽환적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들은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르는 형이상학적 회화를 약 1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 그룹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앙드레 브르통은 키리코의 그림에 매우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가 다른 예술가들과 1920년 무렵에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을 시작한 후 키리코를 초현실주의의 창시자로 선언할 정도였죠. 브르통과 동료 예술가들의 찬사와 함께 키리코는 그들의 서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키리코는 1968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이상학 회화는 내게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큐비즘이나 초현실주의처럼 미술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하나의 스타일일 뿐이고 내가 만들어낸 방식이다. 그리고 그건 오직 나에게 속한다. 정신과 의사가 바라본 키리코. 코로나 락다운을 연상시키는 키리코의 낯설고 몽환적인 회화적 특징은 그가 신경장애 주장에 둘러싸인 이유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편두통 아우라 또는 발작이 키리코에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저서 마이그레인 아트를 집필한 정신과 의사인 클라우스 포돌의 주장에 따르면 키리코는 환각을 동반한 편두통 아우라에 시달린 건데요. 포돌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키리코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맑은 가을 오후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광장에 앉아 있었어. 이것은 처음일 리가 없었지. 나는 방금 길고 고통스러운 장지르환을 회복했고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었는데 건물과 분수의 대리석까지 온 세상은 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 가을 태양은 동상과 교회의 정면을 비추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처음 본 듯한 이상한 인상을 받았고 그림의 구성이 내 마음의 눈앞에 나타났어. 그 순간은 설명할 수 없고 비밀스러웠지. 그것이 내가 제목을 미스터리라고 짓는 것을 좋아한 이유야. 전형적인 편두통 전조 증상 중 하나인 자매비는 실제로 전에 본 것을 처음 본 것으로 느끼는 증상인데요. 포돌 박사는 키리코가 자매비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그의 복통 또한 주로 어린이에게서 관찰되는 복부 편두통일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의 이 작품 또한 편두통의 징후를 보여주는데요. 거대한 동상의 기둥 근처에 서 있는 두 인물 중 한 명은 무엇으로부터 시달리는 듯 보입니다. 빛에 대한 과민성은 편두통 환자에게 흔하게 관찰되는데요. 그림 속 인물은 머리를 편두통 환자처럼 비스듬히 숙이고 있고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그를 이끕니다. 마치 고통으로 인해 눈을 뜰 수 없는 동료를 도와주려는 것 같죠. 키리코의 회고록에서 그의 두통에 대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포돌 박사는 통증 없는 편두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런 드문 편두통 아우라는 고통 없이 따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피질 세포의 과도한 민감성이 시각 중추를 자극할 만큼 강해 아우라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것이 통증을 전달하는 3차 신경은 자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 보고 우스라브스키는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라며 주장을 거부하는데요. 물론 키리코의 회고록에 서술되어 있듯이 이 예술가가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키리코는 그의 여러 작품에서 멜랑콜리아를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향 중 이미 많은 사람을 창조적인 힘과 함께 예술적 표현으로 이끈 것은 멜랑콜리아입니다. 깊은 고뇌와 염세적인 감정 사이에서 멜랑콜리아와 우울감 중 단 하나로 확정짓는 것은 어렵지만 멜랑콜리한 감정이 지속되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우울감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갖거나 주변 환경이 달라져도 우울감이 지속되면 이는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오히려 멜랑콜리아와는 반대로 창조력을 고갈되게 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란 1955년 영국의 외과의사 제이 토드가 자신의 논문에서 소개한 질환으로 편두통이나 간질 환자 중 일부에서 보고되는 증상인데요. 환자는 사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 역시 왜곡되어 보이죠. 앨리스의 시선에서 물체가 갑자기 너무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것처럼 사물의 크기와 형태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발작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발작의 소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몇 분에서 1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편두통 환자는 또한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키리코가 카를로 카라에게 쓴 짧은 글에서 루시드 드림을 겪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자는 중이야. 나는 잠수부가 쓰는 헬멧을 쓰고 있어. 나의 뇌의 욱신거림은 수많은 거품으로 갈라지고 있어. 편두통 아우라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의 에세이에서 키리코는 무형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유동체와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자신을 상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얀색 그림자가 그려진 키리코의 자화상을 해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의 유체 이탈 경험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평론가 빌란트 슈미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어두운 재킷을 입은 예술가 뒤에는 밝고 하얀 그림자가 돌아서 있다. 마치 그의 분신이 그에게서 분리된 것처럼, 마치 자기의 일부가 그를 떠난 것처럼. 큐레이터 파졸로 델 라르코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자신으로 변화하는 애니미즘적인 하얀 그림자이며 이것은 바깥쪽을 내다본다. 스타일의 변화. 1918년 키리코는 로마로 이주하였는데요. 이탈리아 미술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곧 키리코의 회화 작품에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로크와 르네상스의 화가들 작품을 감상했고 그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더 사실적인 표현과 더 고전적인 스타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 변화는 파리 예술가들과의 관계에 어둠을 가져오고 있었죠. 1925년 키리코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파리로 이주했는데요. 이 시기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논쟁적으로 변했는데 그들이 키리코의 새로운 스타일이 담긴 작품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했기 때문이었죠.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눈에 키리코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추종자들을 배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추종자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 로제 비트락은 키리코에 관한 평론을 발표하였는데 조르조 데 키리코는 비판을 초월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그의 예술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는 여전히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결국 키리코는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키리코는 그들을 천치 같고 적대적인 인간들이라 여기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곧 악감정을 남긴 채 결별한 것이죠. 예술가는 자신의 행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초현실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초현실주의의 설립자,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항상 언급되고 쓰여졌지만 나는 내가 초현실주의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초현실주의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1930년 키리코는 러시아계인 두 번째 아내 이사벨라를 만났고 그녀와 남은 평생을 함께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이주하며 지내다가 1944년에 최종적으로 로마에 정착하죠.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키리코의 작품들을 분류할 때 때때로 바로크 시즌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키리코는 루벤스와 틴토레토, 뒤러, 라파엘로, 들라크루아 같은 거장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들의 회화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화에서 사실주의를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현실 너머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신화와 환영으로 가득 찬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한 건데요. 달라진 회화 스타일을 통해 키리코는 자신의 회화적 기술을 증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수십 년 전 파리에서 얻은 예술가적 성공과 그의 말년 상황의 대조는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영감을 잃었다고 믿은 건데요. 키리코의 후기 회화들은 초창기 작품들만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지는 못했고 그는 자신의 후기 작업이 더 훌륭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평가에 분개했죠. 또한 키리코는 고전적 화풍으로 돌아간 그림으로 충분히 돈을 벌지 못했는데요. 그는 초기 작품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겸 돈을 벌 목적으로 초기 그림을 다시 그려서 제작 시기를 앞당긴 셀프 위작을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진짜 옛날에 그린 진품을 보고는 이건 가짜다 라고 우기기도 했죠. 1950년대 후반에 제작된 키리코의 자화상에서 그는 17세기 의상을 입고 깃털 모자와 검과 함께 강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어쩌면 그 화려한 옷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갑옷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형이상학적 그림을 항상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왜 매번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피카소 씨에게 왜 그가 항상 이전의 것들을 그리지 않았는지는 절대 묻지 않는다. 조르조 데 키리코는 그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조르조 데 키리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눌러주시고 앞으로 공개될 더 흥미로운 예술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